새벽 5시. 도심의 소음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각. 칠순을 넘긴 춘분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낡은 무릎 관절에서는 비가 오려는지 삐걱거리는 통증이 전해졌지만 춘분은 익숙한 듯 허리를 두드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춘분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도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찌르는 시장 구석에서 밤낮 없이 고등어를 치고 남들이 꺼리는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신은 시장 바닥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아들의 대학 등록금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곧 가족이었고 가족은 곧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은 달아 없어지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반듯한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충분히 살아온 유일한 신념이자 고단한 삶을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지오겹 키운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며느리 지훈을 데려왔을 때 춘분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고운 손을 가진 지훈을 처음 본 순간 춘분은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생은 내 대에서 끝내자. 이 귀한 아이는 나처럼 거친 세상을 보지 않게 하겠다. 춘분은 지훈을 며느리가 아닌 자신이 못다 키운 막내딸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지훈이 명절 음식을 돕겠다며 앞치마를 두르면 춘분은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에구, 얘야. 여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평소에 회사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날이라도 좀 쉬어야지.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 먹으렴. 지훈은 처음엔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춘분의 배려가 한 번, 두 번 반복되자 지훈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미안함은 당연함으로, 당연함은 어느새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지훈은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춘분은 그런 지훈을 보면서도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싶어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춘분의 신뢰는 그렇게 깊고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춘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노후 자금을 털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대출이 막히자 아들은 춘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 대출에 엄마 명의로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랑 제가 열심히 갚을게요. 주변 지인들은 자식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다. 라며 춘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춘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게 어디 있나.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비좁은 전셋집 전전하는 거 보느니 내 신용이라도 빌려주는 게 부모 마음이지. 지훈이 저 착한 애가 설마 딴 마음 품겠어? 춘분은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기뻐할 며느리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들 부부의 안정적인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도 춘분의 지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훈이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라고 넌지시 운을 떼기만 하면 춘분은 시장에서 100원, 200원 깎아가며 모은 쌈짓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가져가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너도 예쁜 옷 하나 사 입어라. 고생이 많다. 지훈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어머님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뿐이에요. 라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춘분은 자신이 입을 낡은 내복 한 벌 살 돈을 아낀 서러움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춘분은 여전히 낡은 시장 가방을 들고 10,000원 버스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 자식들이 번듯한 집에서 외제차를 굴리며 사는 모습. 그녀는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춘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훈에게는 당연히 뜯어내야 할 먹잇감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충분히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며느리 지훈은 시어머니의 헌신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화려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는 것과 주는 것에만 익숙했던 노모의 헌신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배신의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춘부는 여전히 따뜻한 국을 끓이며 아들 부부가 찾아올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울타리가 이미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춘부는 최근 들어 손주 녀석이 가르쳐준 스마트폰 만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화면 속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 지훈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세상은 춘분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시댁에 오면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를 뜨는 며느리가 밖에서는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혹여 밥은 거르지 않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랠 길은 그 작은 화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웠던 낙이 지옥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춘부는 여느 때처럼 지훈의 이름을 검색해 들어갔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 그리고 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훈과 친정아버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훈의 SNS 게시물.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딸이 드디어 효도하네요. 남들 타는 좋은 차, 이제 우리 아빠도 편하게 타세요. 사위랑 제가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효도 선물 외제차, 아빠 사랑에 성공한 딸. 춘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차량은 언뜻 봐도 억소리가 나는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아들의 월급과 며느리의 수입을 뻔히 아는 춘분으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어머님, 애들 학원비가 이번에 좀 올라서요. 죄송하지만 100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울먹이던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때 춘부는 자식들이 힘들까봐 장바구니에 담았던 고기 한 근까지 내려놓고 쌈짓돈을 탈탈 털어 보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더 내려보자 춘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진짜 삶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호텔에서 고가의 디저트를 즐기는 모습, 친정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춘분이 반찬값을 아껴 보내준 생활비, 칠순 잔치도 마다하며 아껴둔 비상금, 명절마다 건넸던 두둑한 봉투들이 며느리의 손을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춘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은 시댁에 올 때면 늘 낡은 가방을 들고 왔고 어머님, 저희 정말 아껴 쓰고 있어요. 라며 춘분의 동정심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춘분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자신이 먹을 무릎 관절약까지 취소해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시댁은 가족이 아니라 친정의 길을 살려주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무한 인출기 ATM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장 춘분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는 너 이렇게 돈 쓰는 거 알아? 라는 친구의 물음에 지훈은 당당하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모르시지. 알면 난리 나게. 그냥 좀 모자란 척. 힘들다고 하면 알아서 돈 주시니까 편해. 늙은 분들이 돈 들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 우리가 잘 써드려야지. 모자란 척. 춘부는 그 단어에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했던 배려와 희생이 지훈의 눈에는 그저 속이기 쉬운 노인의 멍청함으로 비쳤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갈라지는 고통을 참으며 100원 한 장까지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며느리의 손에서 외제차 할부금이 되고 친정 식구들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비로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으로 효녀 소리를 들으며 온 세상의 칭찬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식적인
그러나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저희 집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났지 뭐예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런데 조금만.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내가 바로 보내주마. 라고 대답했을 춘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춘분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차를 선물했다는 며느리가 단 몇십만 원의 수리비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이 기괴한 상황. 지윤아, 네 어머님. 너 요즘 살기 괜찮니? 돈 쓸 때 많지 않아? 아유, 말도 마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저희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거짓말을 들으며 춘부는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고급 식당에서 친정 식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렸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춘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티셔츠, 무릎이 나온 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다 내어주느라 텅 비어버린 노년의 삶. 가족이라 믿었는데 너한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었구나. 배신감은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춘부는 무작정 화를 내는 대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자란 노인네로 여긴다면 그 모자란 노인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춘분의 눈에서 마침내 신뢰의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아닌 가족의 피를 빨아먹는 냉혹한 약탈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부는 그 약탈자를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반짝이던 외제차의 잔상이 채에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춘분의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사랑하는 며느리. 방금 전까지 SNS에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춘부는 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밀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가식 섞인 명랑한 목소리가 춘분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친정에는 수천만 원짜리 차를 안기고 시어머니에게는 안부전화 한 통 없던 지윤이었습니다. 용건은 뻔했습니다. 안부 인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목적이 고개를 내미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이번 달에 카드값이 좀 많이 밀려서요. 저희 연체되면 신용등급 깎이고 집 대출에도 문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춘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드값이 얼마나 밀렸길래 그러니? 한 500만 원 정도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채워 넣을게요. 당장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은행에서 난리네요. 500만 원. 충분히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생선을 수천 마리는 쳐야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물건을 떼어오고 얼음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져가며 모은 핏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그 돈을 마치 시어머니 장롱 밑에 굴러다니는 낙엽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춘부는 가슴이 답답해져 낡은 스웨터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아, 지난번에도 300만 원 빌려가고 아직 소식이 없지 않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예전만 못해. 500만 원은 너무 크구나. 그러자 수학이 넘어 지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방금까지의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날카로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줄 재산이잖아요. 조금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너무 인색하게 구시네요. 인색하다. 평생을 자식 위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온 어머니에게 지우는 서슴없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춘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훈에게 시댁은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구멍을 메워주는 안전장치이자 언제든 털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거니? 춘분의 물음에 지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보증 서주신 덕분에 대출받아 이 집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저희 무너지면 어머님도 좋을 거 없으시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자꾸 따지세요? 지훈의 논리에는 감사함이란 조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용을 담보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그 보증을 볼모 삼아 춘분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망하면 보증을 선 시어머니도 망하니 돈을 내놓으라는 파렴치한 요구였습니다. 춘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외제차의 매끄러운 차체가 아른거렸습니다. 친정에는 선물을 쏟아붓고 시댁에는 청구서를 돌리는 이 기막힌 구조. 지우는 친정 식구들과는 진짜 가족으로서 기쁨을 나누고 춘분과는 계약관계로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 보내주마. 춘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금쯤 승리감에 도취해 쇼핑몰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친정 단톡방에 이번에도 성공했다며 이모티콘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춘분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는 사실을 춘분은 이제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 말이 맞다. 가족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네가 내 재산을 네 것이라 믿고 휘두르는 그 오만함까지 내가 온전히 책임져 주마. 춘분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호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라는 받침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한 처절하고도 단호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춘분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노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여장부의 차가운 서슬이 그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춘분은 며칠 전부터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4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40이면 불옥이라 하여 특별하게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춘분은 새벽부터 경동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미역을 떼어오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재우기 위해 이틀 전부터 고기 핏물을 뺐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시큰거리는 통증이 전해졌지만 아들 내외와 손주가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고통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사흘 앞두고 걸려온 며느리 지훈의 전화는 춘분의 들뜬 마음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아침 생일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거든요. 아버님 지훈의 친정부모도 서운해하시지만 어쩌겠어요. 일이 먼저인데. 죄송해요, 어머님. 나중에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당당함에 가까웠습니다. 춘분은 재워둔 갈비와 불려둔 미역이 떠올랐지만 회사 일로 바쁘다는 며느리에게 차마 서운한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다는데 어쩌겠니? 아범 생일인데 밥 한 끼 못 해 먹여서 내 마음이 좀 그렇다만 고생하거라. 아들의 생일 당일 춘분은 혼자 조촐하게 미역국을 끓여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생일 축하한다. 내 새끼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용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갈게요. 라는 짧은 답장만을 남겼습니다. 춘분은 창밖을 보며 쓸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겠지 싶어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습관처럼 켠 스마트폰 화면 속 풍경은 춘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지훈의 SNS에는 남편의 40번째 생일 파티라는 제목으로 수십 장의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화려한 풍선 장식과 거대한 케이크,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춘분이 보낸 용돈으로 산 듯한 명품 시계를 차고 웃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춘분을 경악하게 한 것은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훈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동생 부부까지 온 가족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북적이는 파티 현장에 아들을 낳고 기른 생모 춘분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SNS 게시물. 우리 남편 40살 생일 축하해.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주니까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네요.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 아빠가 선물해준 양복도 너무 잘 어울려. 생일 파티, 가족 모임, 호텔 디너, 행복한 우리 집. 춘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이 바빠 시댁 식사를 거절했다더니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는 반차까지 내고 파티룸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춘분에게는 바쁘다는 핑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아들의 생일을 자신들의 부와 화목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내던져준 셈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지훈 씨네 가족은 정말 화목하네요. 사위 생일까지 저렇게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 최고. 칭송 섞인 댓글들 사이로 며느리는 유유히 답글을 달았습니다. 시댁은 피곤해서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게 남편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춘분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피곤하다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온 노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은 춘분에게는 산고를 견뎌내고 얻은 귀한 날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시댁을 따돌리고 친정의 세를 과시하는 파티의 소재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사진 속에서 세상 모르고 웃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넘기고 있을 때 장인 장모의 비위를 맞추며 샴페인을 마시는 아들. 춘분은 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아들을 저렇게 길들여버린 며느리의 치밀함과 오만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너에게 내 아들은 네 집안을 빛내줄 장식품이고 나는 그 장식품을 관리하는데 방해되는 짐짝이었구나. 서러움은 이내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춘분은 그날 밤 재워두었던 갈비찜통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비워냈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자식의 처분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화려한 삶의 밑바닥에 깔린 자신의 희생을 이제는 모두 거두어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춘분은 장롱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아들 부부의 집 대출 보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며 스스로를 속여온 그 어리석은 믿음의 증거물. 춘분은 서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말한 행복한 우리 가족에 내 자리가 없다면 네가 누리는 그 행복의 대가 또한 오롯이 네가 치러야 하지 않겠니? 배신감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붙었습니다. 춘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정교하고 단호한 정리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인내만 하던 춘분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위해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춘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본 그 화려한 사진들이 환상이었기를 사실은 엄마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찾아온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함과 귀찮음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오늘 회사 일도 바쁜데. 춘분은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아들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지훈이 올린 파티 사진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괜히 모시면 엄마도 불편하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계시니까 분위기 어색할까 봐. 불편해? 내가 내 자식 생일밥 해먹이는 게 불편한 일이었니? 춘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노모의 가슴에 아들의 변명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춘부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울분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범아, 똑똑히 들어라. 나 이제 너희한테 단돈 10원도 지원 안 한다. 지훈이가 그동안 나를 ATM 취급하며 친정에 외제차 바치고 명품 휘두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 내 처가 식구들 유흥비로 쓰이는 꼴 더는 못 본다. 춘분의 선언에 아들이 당황해하며 입을 때려던 찰나 뒤따라 들어온 지훈이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분의 말을 밖에서 다 들었다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은커녕 비웃음 섞인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지원을 끊으시겠다니요.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춘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급자를 대하는 상사처럼 고압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 거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어머님 모실 거고 상속받을 거 좀 미리 당겨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돈인데 살아있는 자식들 기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춘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며느리는 벌써 상속을 논하며 자신의 재산을 이미 제 주머니 속 돈인 양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춘부는 존중받아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언젠가 열어야 할 노후된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미리 당겼어?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 모은 돈이 내 효도 놀이 하라고 있는 돈인 줄 아니? 네 친정아버지 외제차 해줄 돈은 있고 카드값 500만 원은 시어머니한테 뜯어내야 하는 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야? 춘분의 일갈에도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거, 그거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보증서 주신 것도 결국 어머님 손주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생색 내지 마세요. 어차피 그 돈 어머님이 쓰실 때나 있으세요? 좋은 옷을 입으세요. 여행을 가세요.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춘분의 평생을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써보지 못한 춘분의 검소함을 지훈은 돈 쓸 줄 모르는 무능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지훈은 쐐기를 박듯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상속세 줄이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넘겨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이득이에요. 괜히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번 달 관리비랑 애들 교육비나 좀 보내주세요.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춘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파먹으려 드는 괴물이었습니다. 춘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바닥만 보고 있을 뿐 아내의 서슬퍼런 폭언을 단 한마디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오는 가죽 주머니였구나. 춘분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자식에 대한 미련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춘분이 아무 말도 못하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듯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내일 입금 확인해 볼게요. 라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말입니다. 적막해진 거실에 홀로 남은 춘부는 조용히 안경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춘분이 가진 힘이 오직 통장의 잔고라고 믿었겠지만 춘부는 이제 그 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금고를 영원히 잠글 수 있는 열쇠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네 말이 맞다. 죽으면 못 가져갈 돈이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버리려고 한다. 내 돈 한 푼 없이 내 오만함이 얼마나 버티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봐 주마. 춘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 서늘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먼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건드린 것이 인자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남은 한 인간의 무서운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요.
춘분의 복수는 이제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훈이 승리감에 도취해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춘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기엔 이미 배신의 깊이가 너무 깊었고 서러워하기엔 남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춘분은 흐트러진 스웨터 깃을 단정히 정리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참는 것으로 업을 삼아온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인자함이 아닌 생존을 위해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부는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마쳤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듬은 가방 속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의 무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끼고 모은 통장들, 그리고 아들 부부의 집을 지탱해주고 있던 보증 서류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은 춘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 담보대출에 서 있는 제 명의의 보증, 오늘 자로 해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춘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드님 집 대출이라 보증을 해지하시면 당장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가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될 텐데요. 아드님과 상의는 되신 건가요? 춘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신용은 제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모 도리로 충분히 바쳐주었으니 이제 본인들의 능력대로 살게 해주고 싶네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춘분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며느리 지훈이 그토록 당당하게 누리던 화려한 성의 기초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 부지, 아들 이름으로 돌려두었던 일부 자산들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춘부는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앞에 앉아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춘분이 밤새 한자 한자 눌러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제 사후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제가 평생 몸담았던 시장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상속도, 유류분 반환 청구도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빈틈없이 공증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 안달인데 이렇게까지 단호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춘보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랑과 존중의 대가여야지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자식과 며느리는 제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열어야 할 금고라고 믿고 있더군요. 그 금고를 제 손으로 영원히 잠그려는 것뿐입니다. 공증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류에 붉은 인감이 찍혔습니다. 이제 며느리 지훈이 꿈꾸던 미리 당겨 쓰는 상속의 꿈은 영구히 박탈되었습니다. 지훈은 춘분의 재산이 이미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 믿고 흥청망청 소비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녀가 쥐게 될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백화점에서 명품 구두를 신어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라는 문자가 왔지만 지훈은 콧방귀를 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노인네들 원래 화나면 저러다가도 손주 얼굴 보여주면 금방 풀려. 이번에 돈 안 보내주면 당분간 애 안 보여준다고 해. 그러면 무릎 꿇고 빌면서 돈 가져오실걸? 그냥 삐친 거야, 삐친 거. 지훈은 춘보를 감정 조절이 서툰 노인으로만 치부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고도의 심리전에 춘분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훈에게 춘분의 침묵은 항복 선언을 준비하는 숙고의 시간으로 보였을 뿐 그것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차가운 올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분은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라는 안전판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춘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침묵이 용서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라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내 스스로 견뎌보라는 내 마지막 배려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귀가 어두워 그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춘분이 친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 며느리의 화려한 일상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지훈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신상품 가방을 결제하려던 순간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떴습니다. 지훈은 점원의 눈치를 보며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 카드가 왜 이러지? 한도가 넉넉할 텐데.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황한 지훈이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과 본인의 신용 등급이 수직 하락해 있었고 모든 카드 이용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지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집 담보대출 보증이 해지됐대. 엄마가 보증을 빼버리셨나 봐. 당장 대출금 일부를 상환 안 하면 집 경매로 넘긴다는데 어떡하지? 지훈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당당하게 긁어대던 카드, 당연하게 누리던 아파트, 그리고 친정에 생색내며 보냈던 돈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춘분이라는 거대한 버팀목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동안 지훈은 시어머니의 신용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춘분의 신용이 뒷받침되었기에 저금리로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고 춘분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기에 카드 돌려막기로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팀목이 사라지자 지훈의 삶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친정아버지에게 선물한 외제차의 리스료 독촉 문자까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춘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겨우 연결된 춘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보증을 빼버리시면 저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당장 카드도 안 되고 집까지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훈은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앞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충분히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그랬지? 내 재산은 어차피 네 거니까 미리 당겨 쓰는 거라고. 춘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소원대로 해준 거란다. 내 명의, 내 재산, 내 신용. 억지로 당겨 쓰느라 고생할 것 같아서 내가 다 거두어 갔어. 이제 내 실력대로 살아보렴.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려한 삶, 시어머니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도 궁금하구나. 지훈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항상 허허 웃으며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던 그 모자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춘분은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존재였습니다. 지훈은 다급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이 좀 심했죠? 다 어머님 사랑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발 보증만 다시 서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네?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훈의 비굴한 사과에도 춘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내 통장 잔고한테 하렴. 나한테 빌 때만 가족 찾는 내 위선.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애들 걱정은 마라.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허상만 보고 자라는 것보다 부모가 제 힘으로 일어서는 걸 보는 게 아이들 교육에도 훨씬 낫지 않겠니? 춘보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결제해야 할지, 다음 달 집 대출 이자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녀가 누려온 모든 풍요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춘분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만들어준 단단한 집안 위에서 지훈은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화려함인 줄 착각하며 춤을 췄던 것입니다.
백화점 쇼핑백, 호텔 디너, 외제차의 매끄러운 가죽 시트, 그 모든 허울이 벗겨진 자리에는 텅 빈 통장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낡은 스웨터와 거친 손마디가 사실은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지탱하던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춘부는 이미 성벽 밖으로 나갔고 지우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훈의 눈앞에는 이제 화려한 SNS 게시물이 아닌 현실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독촉장들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훈에게 그 구멍은 언제나 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시댁의 피를 말려가며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곳, 아빠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엄마에게 명품 가방을 바치며 우리 딸 최고라는 찬사를 들었던 그곳만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증을 다 빼버리셔서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엄마, 나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했잖아.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소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지훈이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도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어. 내 아빠 이번에 차 보험료며 세금이며 나갈 돈이 태산인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한테 손을 벌리면 어떡해? 내 동생네도 이번에 이사하느라 우리가 좀 보태줬거든.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외제차를 선물 받았을 때 세상에 우리 지훈이 같은 딸이 어디 있느냐. 며 눈시울을 붉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동생 결혼식 때 시댁에서 빌린 돈으로 축의금 수백만 원을 냈을 때 언니밖에 없다. 며 매달리던 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다시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 지금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빠 차 팔아서라도 좀 보태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 순간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얘는 한번 선물한 걸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내 아빠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는 돈도 많으시다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신다니? 네가 가서 다시 잘 좀 빌어봐. 우린 정말 안 된다. 또 마이너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며 쌓아 올렸던 친정의 효녀라는 타이틀은 결국 돈으로 산 일회용 딱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줄이 막히자마자 그 화목했던 가족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순식간에 악취를 풍기며 썩어버렸습니다. 현실은 지훈이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제차 할부 금융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 회수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독촉장을 문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지우는 결국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그 검은색 외제차를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사모님, 금매로 내놓으셔도 할부 잔액이 너무 많아서 손에 쥐실 돈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차액을 더 내셔야 할 판인데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딜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지훈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억 가까이 주었던 차는 연체 기록과 금매라는 이유로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훈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화려한 체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외제차가 떠난 자리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명품 가방 대신 마트의 재사용 봉투를 들고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대신 편의점의 1+1 행사 상품을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SNS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화려한 인플루언서 지우는 사라지고 하루하루 빚독촉에 시달리는 초라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 춘분이 시장 바닥에서 한 푼 한 푼 모아온 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 희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우아하게 포장해주고 있었는지 지우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늦게 친정의 냉대에 눈물 흘리고 외제차를 팔아치우는 사이에도 시어머니 춘부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체면은 바닥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진 지훈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친정의 외면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밤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허영은 바람 한 점에도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어지는 법이지만 지훈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은행의 상환 독촉은 유예 없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가져오거나 대출금의 절반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방패를 제 손으로 찢어버린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 모든 신용이 파괴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수년간 정들었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지우는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그동안 돌려막았던 카드빚과 연체된 리스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화려하던 아파트를 뒤로하고 이삿짐 트럭이 멈춰선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빌라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월세 단칸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자는 거야? 내 방은 어디 있어? 철없는 아이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겹겹이 쌓인 이삿짐 상자들은 마치 무너진 지훈의 인생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사 첫날부터 말 한마디 없이 소주병을 기울였고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훈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지막 오기, 아니 생존 본능으로 춘분을 찾아갔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이미 다 팔아치운 지 오래였습니다. 지훈은 춘분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외출하고 돌아오는 춘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지훈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춘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단칸방으로 쫓겨났어요. 애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집만 다시 찾으면 저 정말 어머님 발 닦아드리며 살게요. 어머님 재산 다 만낼게요. 제발요, 어머님. 춘부는 자신을 붙잡고 통곡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며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었을 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춘분의 눈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라. 추하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누리던 사치가 없어진 거겠지. 너는 네가 가진 탐욕이 얼마나 무거운 줄 모르고 남의 어깨에 다 얹어두었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 때는 고마운 줄 모르더니 이제 내 어깨가 무거우니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구나. 춘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줄은 몰랐다. 평생을 자식 위해서만 살았던 내가 내 손으로 자식집을 무너뜨리는 노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게 다 누가 만든 결과겠니? 어머님, 지훈이 절규하며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춘부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지훈의 인생에서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구원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지훈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통곡하다가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SNS 속 성공한 효녀도 우아한 사모님도 아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탐욕의 끝에 남겨진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은 지호는 친정에 외제차를 사주며 기세등등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금고 취급하며 오만하게 굴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진심 어린 희생을 무능함으로 비웃었던 대가는 아파트 한 채보다 훨씬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손마디가 사실은 자신의 가장 단단한 안식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고 부서진 성벽은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버린 진짜 가족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단칸방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계절의 변화를 쇼핑으로 만끽하던 지우는 이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편의점 물류 트럭을 맞이하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찬바람에 갈라진 손등.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화려한 필터로 보정된 인플루언서 지우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매일같이 시급을 계산하며 1,000원 한 장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우습게 여기며 친정 조카 용돈으로 툭 던져주던 10,000원이 사실은 누군가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일궈낸 피땀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 지우는 길을 가다 우연히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춘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수레를 끌고 생선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코트에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춘부는 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전신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춘부는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지느라 굽어있던 허리를 펴고 이제야 오롯이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며느리의 기색을 살피지 않으며 스스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한 노후를 준비하는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명품을 두른 모습보다 당당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존엄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춘부는 더 이상 누구의 금고도 받침대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우는 남편과 좁은 밥상에 앉아 조촐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습니다. 남편 역시 대리운전과 공사장 일을 병행하며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아닌 진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힘들었지?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 좀 더 넣었어. 남편이 건네는 투박한 위로에 지훈은 목이 메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굴리며 친정에 돈을 퍼부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화려한 SNS 게시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비루한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온기에 있다는 것을 지우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SNS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얼마나 공허한 모래성이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매달 작게나마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춘분을 다시 마주하게 될 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대신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제 힘으로 사드리고 싶다는 작지만 단단한 꿈이 생겼습니다. 춘분의 복수는 잔인한 파괴가 아니라 어긋난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춘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음으로써 자식들에게 홀로서기라는 가장 가혹하고도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상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존중이 거세된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허상임을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 70세 시어머니 춘분이 보여준 단호한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짐의 무게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시장의 노을이 춘분의 고운 얼굴을 비추고 월세방의 작은 불빛이 지훈의 참회 위로 내려앉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갈등의 끝에서 한 명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다른 한 명은 비로소 인간다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헌신해온 노모가 며느리에게 남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따뜻한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족은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춘분의 조용한 일상은 오늘도 평온하게 흘러갑니다.